자, 전국 전세가율 75% 돌파. 이게 이제 내가 부동산 잘 모르면은 뭔 소리야 싶거든요. 이 기사를 먼저 한번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국민일보에서 10월 24일 날 실거래로 보니 전세가율 껑충, 전국 아파트 75% 돌파.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뭐 연립 다세대는 84.3.4% 치솟아, 지방선 100% 넘는 것도 속출.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 세입자 전세금 떼일 위험이 높아졌다. 이게 뭔 소리지 싶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10월 23일 기사고요. 집값 하락에 깡통 전세 위험 더 커졌다. 실거래 전세가율 껑충,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 뭔가 깡통 소리가 나오고 막 뭐 떼인다 막 이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겨진 걸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헤드라인은 항상 숨겨진 것보다는 우리 감정이나 이 자극적인 부분을 먼저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봐요,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가장 좋은 지표, 이 전세가율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요건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아, 전세가율 75.2%. 근데 여기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너너님, 전세가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전세가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 이게 뭐냐면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 전세는 5억, 매매는 10억. 그럼 전세가율 얼마? 50%. 그렇죠. 이겁니다.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는 비율이고요. 당연히 이 비율이 높아서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딱 들어갔어요. 전세 계약은 몇 년? 2년. 2년. 네. 그럼 전세 계약을 2년 전에 3억에 했는데 내가 전세 갈 때 나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집값이 3억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와가지고 집값이 2억대로 떨어져 버렸네? 그럼 그게 이제 깡통 전세죠. 자, 그러면 내가 전세는 2년 전에 계약해서 2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이렇게, 그죠? 근데 매매가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로 픽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매매가가 내가 계약했던 전세가보다 낮아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도 나한테 전세금을 못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깡통 전세, 이 깡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증금 떼일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렇게 보증금 떼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고, 이번에 그러면 전세가율이 왜 높아졌냐를 봤더니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동반 약세라고 써있죠? 네. 매매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둘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위에 전세가가 있어요. 이게 나누기 분모에 매매가가 있어요.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50%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전세가율이 이 전세가는 5억에서 뭐 4억이 됐는데 매매가가 예를 들어 10억에서 6억이 됐다. 그러니까 전세는 1억 떨어지고 매매가 4억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매매가가 그 전세가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10억에서 5억일 때는 50%였는데 이제 4억이고 밑에는 6억이 되니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3분의 2니까 66.7%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야.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건 둘 다 안 좋은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데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63.2%. 다른 데보다 어때요? 전세가율이? 낮죠.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랑 전세가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연립이랑 다세대, 아파트 말고 여기를 봤는데 지방은 평균 80.5%인데 서울이 82%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집값이 떨어졌을 때 깡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63.2%, 연립 다세대는 전세가율 82%. 그러면 지금 깡통 전세가 더 위험한 건 아파트일까요? 아니면은
연립 다세대, 흔히 말하는 빌라일까요? 연립 다세대 빌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연립 다세대의 전세를 구하고 계신다, 지금. 그러면 반드시 매매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으면 위험하구나. 이거 위험하네?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일단 오늘 배우는 첫 번째고요. 전세가율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 전세가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는 거고요. 전세가율이 100%에 가깝다는 건 그래서 집을 팔아도 전세가를 못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침체기일 때 매매가 하락이 전세가 하락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팩트는 서울 아파트는 63.2, 아파트 외는 82%.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제가 좀 전에 말했죠? 부동산 테크, 여기 보면 한국 부동산 원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위험할 때 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 얻을 때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 통계를 참고해라 해서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일단 숫자는 맞아요. 숫자는 맞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만든 지 2달밖에 안 그러네. 돼가지고 지금 8월, 9월 이거 2개밖에 그러네요, 없는 거예요. 그러네. 제가 일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 전세가율,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세가율에 대한 의미하고 전세가율의 변화가 어떤 상황일 때 펼쳐지는지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과거 이력을 보려고 이 원소스 데이터를 찾아왔는데 2달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흔히들 많은 분들이 보는 통계, 이 KB 통계에 가서 여러분들 그 소스를 따왔습니다. 전세가율 소스를. 그래서 지금 이게 2022년 10월까지 통계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요 10월 통계를 따서 하나 그렸습니다. 자, 서울 매매 전세 지수와 전세가율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고요. 이거는 98년 12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입니다. 10월. 왜 넣어놔 있니 98년도부터예요? KB 통계에서 전세가율을 보여주는 게 98년도부터 12월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왔고요. 먼저 이 도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 왼쪽에 축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자, 요게 뭐가 다르냐? 이 왼쪽은 뭐냐면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말합니다.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는 이 시점을 최근을 100으로 놓고요. 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주황색이 매매지수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98년 12월에는 매매 20 정도였는데 지금 1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98년 12월 대비 지금 5배 정도 매매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지수는 이 회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20이었는데 지금도 100 정도 되니까 전세가도 5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가율은 전세가 나누기 매매가인데 요거는 이 오른쪽 요게 전세가율입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98년 12월에는 전세가율이 45% 정도. 네. 그리고 이때 2001년도 중반, 2년도 초반 요때는 60% 후반대. 요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막대 그래프는 오른쪽 거,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이 왼쪽 거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색칠을 했어요. 짠.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는 전세가율이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상승해요. 올라가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는 전세가율 떨어지고. 막대기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화두는 전세가율이기 때문에 전세가율 중심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 빨간색은 전세가율이 올라가던 시기, 그리고 파란색은 전세가율이 하락하던 시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23년, 2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전세가율의 상승과 하락이 한 번씩 해서 2번씩 있었다. 보이시죠? 눈에 딱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세가율 상승은 98년도부터 2001년도 중반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아시죠? 오 필승 코리아? 그거 하기 전까지, 예, 네. 그거 하기 전까지 전세가율이 서울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변동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자, 보세요. 요 빨간색이 매매가죠. 요 회색이 전세가잖아요. 전세가 더 많이 올랐어요? 매매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전세 상승이 매매 상승보다 더 컸다 이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런데 정점을 딱 찍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70%가 좀 안 되는 숫자에서 전세가율 정점을 찍고 전세가율이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죠.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됐냐? 여기에 빨간 게 매매 지수인데 요 아래에 있다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얘는. 근데 전세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냐? 반대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쵸?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이때의 전세가율 상승, 이때는 언제냐면 이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전세가율이 계속 올랐고 2016년 초에 역대 최대 전세가율 75%를 넘었습니다. 서울이. 그리고 그때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매가 보세요. 매매가. 이게 사실상 거의 근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제자리죠? 제자리. 근데 전세는 어떻게 되죠? 훅 올라요. 어마어마 오릅니다.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선 매매가 더 많이 오르고 여기선 전세가 더 많이 오르고 전세가율 상승, 전세가 상승이 됐고 매매는 이 10년 기간 동안은 보합이었죠. 거의. 그쵸? 내려왔다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가율이 떨어졌었어요.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1년 정도는 유지가 됐던 겁니다. 보면 매매가 올라가고 전세가 둘 다 올랐는데 매매는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전세는 여기서 요만큼만 오른 거죠. 자, 이거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 짠, 다시 볼게요. 요 시기에는 전세가 매매보다 많이 오르는 거예요. 자, 왜 전세가 매매보다 많이 오를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까? 집 사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분위기 안 좋다 이겁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매매 상황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전세를 찾아요. 내가 돈 잃을까봐.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침체기 혹은 보합기가 온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전세가율이 쭉 빠지는 시기, 이때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보다 더 많아. 사람들이 똑같이 전세 살까 매매할까 할 때 처음에는 전세 살아도 야, 나 이거 이러다가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나 집 못 사겠다 싶어서 매매로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매매 수요가 더 많아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지금 우리 오늘 기사가 전세가율이 75%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과거에 지금이랑 유사했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언제였는지. 최근까지 여기로 보면은 이 전세가율이 하락인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멈추고 지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는. 지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짠. 꺾였어. 그리고 재밌는 게 매매 전세 둘 다 어때요? 상황이. 안 좋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이랑 비슷했던 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는지. 지금이랑 비슷했던 때 요때 2012년 물론 이때 전세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전에 전세 급등하던 것보다 2012년 초반부에는 전세가 좀 안 되고 실제로 이때 역전세도 좀 났었거든요. 그리고 매매는 안 좋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땐 더 비슷해. 2004년 보이세요? 전세 지금 여기 찍었다가 이렇게 쭉 빠지죠. 이렇게 매매도 어때요? 거의 안 오르죠?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했던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사 보면 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우리 기사 보면은 그 75% 넘어서 막 깡통 된다, 뭐 된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과거에도 분명히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거든요. 2004년, 2012년 상반기.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10년 전 그때 어땠을까? 기사 봤습니다. 기사. 세상에. 똑같아. 제목 봐. 깡통찬 대한민국 부동산 2012년. 제가 약간 2012년 얘기했죠?
그죠? 내용 볼까요? 너무 기니까. 네. 자고 나면 집값이 수백 수천만 원씩 오르던 당시 이분 2006년에 집을 사신 거예요. 어떤 분? 용인의 대형 아이고. 3억 2천만 원 대출받아 샀던 아파트가 지금은 대출금이랑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집을 팔아도 손에 한 푼도 줄 게 없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한 것이다. 이게 지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3억 2천을 이 8억 5천에 3억 2천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근데 집값이 5억 밑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3억 2천만 원 대출에 지금 세입자가 예를 들어 전세 한 3억 정도에 들어가 있어. 2억 정도 들어가 있으면 두 개 합치면 5억 2천이죠. 네. 근데 집값이 5억이 안 돼. 그냥 깡통. 이걸 팔아도 내가 해결을 못해. 부채를. 그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도 이런 거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2004년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이게 옛날부터 쓰던 말이더라고요. 깡통 그러네요. 부동산 매물 속출 2004년 기사입니다. 이건 더 비슷해요. 잘 보세요. 임차 수요 사라져. 요즘에 전세 나가요,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죠? 보세요. 역전세 난 현상에 따른 임대 수요 확보가 쉽지 않다. 2004년에. 2004년에 여러분 몇 살? 저 24살. 똑같네. 20년 전인데. 안산에 어떤 공인 그 중개사분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뭘 분양했었나봐요. 2002년에. 분양 단시 업체가 보증금 1000에 월 6, 70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분양 받으세요 라고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막상 이거 다 지어서 입주할 때 되니까 어떻게 됐다? 보증금 500에 40 받기도 어렵다. 지금 전월세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죠. 역전세 났지. 월세도 이거 역월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 형편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야, 이거 지금 손절 쳐야겠다. 이거 매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럼 매물이 어떻게 돼요? 매물이 늘어요. 매물이 느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빠져요. 안 팔려. 심지어. 가격이 안 팔리니까 제가 지난번 구해줘요 기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안 팔리니까 또 전세로 나. 전세로 놓으니까 전세가 또 늘어. 그러니까 전세 또 빠져. 막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다. 지금하고 똑같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이때. 지금하고 이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이 뒤에는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어떤 그 상황이나 안 좋은 것들에 너무 내가 여기 물론 힘들죠. 힘든데 여기에 내가 너무 꽂혀 있으면은 이 정말 봐야 될 뷰를 못 보는 거예요. 이 큰 뷰를 못 본다. 제가 그래서 이 차트 여러분들한테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시장에 새로운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나한테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건 없다. 옛날에 항상 있던 일인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게 나한테 처음이라 그럴 뿐이거든요. 일일비 하지 말고 무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받고 전세가율이 뭔지 봤고 지금하고 비슷했던 때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도 봤어요. 그럼 지금 각각의 입장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댓글 볼 때 가끔 형이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어봤다 쳤어요 제가. 그럼 이게 또 나눠야겠죠. 이렇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제가 상황이 다르니까 네. 다. 그죠? 무주택자 분들 중에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 쓰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있어요 혹시?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리가 안 되는 선이라고 한다면 특히 지금처럼 이미 많이 빠진 데는 뭐 송도 같은 데는 40% 조정받았거든요 벌써. 그런 데는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본인이 괜찮다고 내가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하면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가격이라 확신이 든다면 지금 사셔도 된다. 무리하지 말고 제가 써놨어요. 영끌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벌써 28,398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영끌하지 말라고 28,398번째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요즘에 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일단 뭐 해야 돼요? 전월세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대출 금리하고 이자랑 월세를 비교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월세가 유리한 편이 많더라. 제가 단지들 이렇게 쭉 보거든요. 제가 본 단지들. 근데 지금 전세대출 금리가 5%가 나와. 그냥 멀쩡히 그냥 회사 다니고 맞벌이하고 그런데도 그냥 전세대출 금리가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가 한참 유리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대부분 월세를 사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도 언젠가는 내 집 마련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언제 할 거냐? 이분들한테 언제 하죠? 저 더 싸지면 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 그래도 떨어지고 있어도 무조건 할 거예요. 우리 월부 TV 보시는 분들 그렇게 현명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월세를 막 5천에 얼마, 1억에 얼마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 집 살 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을 그치. 받아요. 대출 50%를 받아. 그럼 50%는 누구 돈이어야 돼요? 내 돈이어야죠. 근데 내가 너무 보증금을 안 깔고 앉아 있으면은 돈이 없는 거야. 그거를 막 주식하고 막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전세제도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둘 다 윈윈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임대인은 레버리지가 되고 임차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 목돈을 모아가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나님 저는 뭐 주택 투자 막 이런 관심 없고 내 집 마련 하나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증금으로 기준으로 뭐 반전세나 이런 것들을 거주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전세보다 풀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해요. 솔직히 비용 나가는 거 대출 안 받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현금 4억 정도 있으면 4억에 얼마 이런 거를 찾아보시고 또 열심히 돈 모으시고 그 보증금에 나중에 뭐 2년 뒤 4년 뒤에 집을 산다. 그럼 그 보증금이 이제 내 디딤돌이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1주택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끌한 분들이 있어요. 있죠. 특히나 작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끌하면 이제 이게 힘들거든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면 안 돼. 지금 저희 이번에 구해주얼부 사연 아까 좀 전에 코크님하고 소개해드렸는데 당황하셔서 사연 보내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거든요. 요즘에. 당황하지 말고 일단 감당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감당되는지 어떻게 보냐?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대출이자랑 생활비 감당하는데 소득으로 안 돼, 그게. 그럼 일단 못 버티는 거야, 그거는. 지금. 그리고 금리도 당분간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6개월, 1년은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하거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감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매도도 좋은데 매도하기 전에 꼭 지키고 싶다고 하면 이 집을 전세 놓고 내가 탈출할 수 있나 지금? 전세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갚을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매달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걸 건사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되면은 그렇게 하시거나 안 되면 매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끌하지 않았다. 혹은 진짜 싸게 샀어.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 막 너나님 지금 팔아야 됩니까? 왜요? 언제 사셨는데요? 저 2016년에 샀습니다. 어디 사셨어요? 저 지금 마포구에 샀습니다. 장난하세요? 아, 왜 팔아요, 그걸? 근데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 나는 참 신기했어. 아니, 지금 비쌀 때 딱 팔고, 내려왔을 때 딱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되냐고요, 그게. 그게 되면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모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다. 그것도 내가 무주택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싸게 사셨을 경우에는,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 하면서 마켓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고 거주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원 메시지. 내가 산 집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고 그리고 선호하는 주택이다. 아파트다. 내가 싸게 샀거나 혹은 쌀 때 샀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2004년 똑같았고 2012년 똑같았는데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다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즘에 너무너무 흔들려요. 사람들이. 막 이거를 막 이거 다 팔아버리고 막 뭐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싸게 샀거든, 내가 보기엔. 충분히.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왜? 처음이니까 나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자로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시면 안 된다. 다주택자분들, 제가 다주택자분들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드리면 확신을 갖고 내가 샀다. 그러면 역전세 감당할 수 있도록 정신적, 금전적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한다? 탈출하려고 한다. 도망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산 집이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는 주택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이 동네를 좋아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동네를 좋아해. 그리고 동시에 이 아파트는 충분히 괜찮아. 나도 이 동네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 내가 담보대출 내서 상황이 되면은 내 매수해서 실거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아. 그걸 믿고 내가 샀다면 이런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시는 거는 되게 안 좋다. 길게 봤을 때. 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는 되게 좋은 그 도구거든요.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는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전세가율이 내려올 때는 시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매매가 사람들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것만 생각합시다. 좋을 때 사서 안 좋을 때 파는 게 잘하는 건가요?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게 잘하는 건가요?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할 때 항상 깡통 얘기가 나오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길게 보면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싸게 샀다면 그리고 괜찮게 샀다면 흔들리지 말고 잘 행복하게 그 집에서 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오늘은 보면은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끝? 보면은 채팅창에 명님께서 네. 역전세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역전세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비싸게 주면 안 돼. 일단 애초에 내가 그 얘기를 진짜 강의 때 너무 많이 했잖아. 전세를 너무 욕심부리면 포크님 한번 해본 적 있죠? 해봤죠 초반에. 그러니까 신나 전세를 안 욕심부리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어제 나인이 그런 얘기를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역전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임대 많이 놓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욕심을 안 부리니까. 초반에 저도 예전에 몇 번 했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진짜 처절하게 댓글을 치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전세 이미 이제 욕심 냈어. 이미 지났어. 사실은 그러니까 임차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랑 이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도 역전세 한 1억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근데 사실은 저도 좀 그런 식을 겪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또 막상 또 임차인분이랑 또 잘 얘기가 돼서 이제 뭐 미리 한 6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6개월 전에 얘기해서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사 나가실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계속 하실지를 얘기했는데 한 1억 정도 했었는데 제가 뭐 인테리어 좀 해주고 하니까 또 이제 거의 그 돈 안 들려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차인분이랑 잘 논의하고 이렇게 해보면 또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막상 이제 진짜 만약에 역전세가 맞았고 거기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때는 전세가를 최대한 빠지는 가격으로 해야 돼요. 가격을 고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왜냐면 저는 사실 이거를 10년 이상 이제 임대를 나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뭐냐면은 전세를 3억에 받는데 얘를 이제 중간에 역전세 맞아가지고 2억에 이제 준 거예요.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3억 이상이 됐어요. 그것도 저도 이제 초반에 이제
욕심부리다가 그랬었는데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뭔가 내가 뭐 한 100만 원 투자했다 이러면 좀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뭔가 게 이렇게 있잖아. 으쓱으쓱하거든. 그건 진짜 어깨 꼭 그거 올라오거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그거 괜히 진짜 큰일 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위로 빼서 아래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억 1,000에 샀는데 전세 3억 줬다가 2년 뒤에 2억에 전세 1억 돌려줘야 되면은 똑같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전세가 그만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지금은 태풍이에요. 여러분의 아마 이 역전세 맞은 분들은 아마 태풍 시기일 거예요. 되게 재밌게. 근데 호크님, 태풍이 얼마나 가요? 곧 지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고, 이게 영원한 거 아니야 라고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 역전세를 많이 돌려준 것들은 또 나중에 2년, 4년 뒤에 다시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냐, 얼마에 사서 얼마의 가격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좀 잘 이렇게 이겨냈으면은 태풍이 지나가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고생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전세 놓으신 분도 있는데, 사실 내 집 산 분들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뭐 한 1억 정도 빠졌다 했을 때는 아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막, 진짜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시흥이나 지금 뭐 인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데 진짜 40%까지 빠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싸게 산, 뭐 2018년, 19년에 샀는데도 막 그 가격까지 막 내려오니까 이게 황당한 거야. 그치. 지금. 내가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집에서 충분히 살고 싶어 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럴 때 흔들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네, 그게 지금까지 계속 검증되어 온 방식들이다. 그런 경험들이고. 여기 보면은 댓글에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 뭐 인구 뭐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태풍 오래 간다. 그 태풍 오래 가는 건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왜냐면 한 번 빠지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진짜 힘들거든. 근데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편집할지도 모르겠는데, 라이브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네.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시장에 없는 게 나아요, 그냥. 왜냐면, 비관적으로 볼 건데 뭐하러 있어요, 여기. 비관적으로 보면 돈을 못 벌어요. 맞아요. 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국장 얘기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국장 돈 못 번다. 그럼 국장에서 돈 못 벌면 국장으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한 명도. 그치.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니까.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내 사고방식과 저 사람의 사고방식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내가 부정적인 부분, 뭐 걱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 안에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돈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좀 내 뷰를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부자들 TV를 통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거든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